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삼키고 있는 알록달록한 알약들,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병원에서조차 쉽게 말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 상당수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아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광고와 주변의 권유에 둘러싸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치매가 예방된다, 뼈가 튼튼해진다 는 달콤한 문구는 누구라도 안심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의학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들은 또 다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삼킨 약이 결국 병을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 사례들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 이 보조제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의 알약 절반 이상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간과 신장을 망치고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마다 양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환자를 위로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알릴 것인가.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은 단 하나, 양심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건강보조식품 소비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더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년층의 월평균 건강 지출에서 보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홈쇼핑, 인터넷을 켜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지는 화려한 광고들이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키는 그 알약은 정말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것일까요? 아니면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달콤한 환상일 뿐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72세 환자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분은 매일 10가지가 넘는 보조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홍삼, 은행잎, 추출물까지. 그러나 결국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삼킨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불운한 사례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집단적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보조제를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냉정합니다. 과잉 섭취된 성분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약물과 충돌하며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진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과 제약업계, 영양제 산업은 이 사실을 크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시장, 끝없이 반복되는 광고, 그리고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건강론 보조제라는 신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화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 65년과 의사로서 35년의 경험을 모두 걸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보조제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간과 신장의 부담을 덜며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광고들이 먹으면 젊어진다, 병이 예방된다고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식탁 위에 신선한 음식, 매일의 걷기, 햇볕을 쬐는 습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무료이지만 앞으로도 평생 의사의 경험에서 나온 진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보조제를 남용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광고와 상업적 이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족에 대한 사랑, 건강에 대한 갈망이 교묘히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쌓일 때 결국 건강을 잃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온 영양제 건강이라는 등식은 때때로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무너짐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의학의 세계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광고 속 화려한 문구가 그것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그리고 칼슘 보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의학계는 항산화제가 암과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심장병과 암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많은 이들을 설득했고, 제약회사는 고용량 항산화제 보충제를 대량으로 쏟아냈습니다. 광고에서는 이 알약 하나가 젊음을 돌려줄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흡연자에게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복용하게 했더니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고 사망률까지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ATBC 연구, HOP2 연구 같은 이름들은 지금도 의학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결과를 몸소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흡연을 하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며 매일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폐가 버티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그분은 결국 몇 년 뒤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원인을 보조제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연구와 임상 경험을 종합하면 결코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은 세포를 보호하는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고용량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 뇌출혈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 70대 여성 환자는 건강을 위해 비타민 E 고용량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만 필요한 만큼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면 굳이 고용량 보충제를 삼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험을 불러옵니다. 항산화 효과를 원하신다면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에서 얻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약을 삼키지 말고 색깔 있는 채소를 접시에 올리십시오. 진짜 항산화제는 약이 아니라 식탁에 있습니다. 이제 칼슘 보충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보조제 중 하나가 칼슘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량과 형태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는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초기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하루에 2000mg 이상의 칼슘제를 복용했습니다. 이제 뼈가 단단해지겠지라며 안심했지만 몇 년 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뼈를 지키려다 오히려 심장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혈중 칼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남는 칼슘은 뼈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에 침착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석회화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매일 칼슘 보충제를 먹은 여성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30%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고용량 칼슘제를 장기간 복용한 노인들에게서 혈관 석회화가 빨라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칼슘을 무조건 알약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음식으로 섭취하십시오.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우유 같은 음식은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음식 속 칼슘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이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합니다. 반면 알약으로 먹으면 혈중 농도가 갑자기 치솟아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한 75세 남성 환자는 하루에 3알씩 칼슘제를 먹다가 신장 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 수술을 받았습니다. 뼈를 지키려던 선택이 오히려 신장을 망친 것입니다. 그렇다고 칼슘제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들은 의사의 권고 아래 제한적으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합니다. 과량, 장기간, 무분별한 복용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신화입니다. 건강은 균형에서 나옵니다.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칼슘, 이 3가지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만 보충해야 하고 정상적인 식사와 생활 습관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문제, 바로 기억력과 치매에 관한 보조제입니다. 그 이름은 은행잎이 추출물입니다. 광고에서는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가 예방된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넘어가면서 혹시라도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런 불안을 가장 잘 파고든 것이 바로 은행잎이 추출물, 흔히 징코라고 불리는 보조제입니다. 광고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루 한 알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치매를 예방합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런 말에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의학은 냉정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보여준 효과는 과장되어 있고 그 그림자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연구에서는 은행잎이 추출물이 약간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에서는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GEM 연구에서는 무려 3,000명 이상의 노인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은행잎이 추출물을 매일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의 치매 발생률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도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은행잎을 투여했지만 위약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개선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신경학회는 결국 은행잎이 추출물을 치매 예방 목적으로 권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효과가 아니라 위험성에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아스피린이나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은행잎을 함께 먹을 경우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70대 남성 환자는 은행잎 보조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낙상으로 머리를 부딪혔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 결국 뇌출혈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긴 회복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 환자는 치과에서 단순 발치 시술을 받다가 예상치 못한 과다출혈로 큰 고생을 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매일 먹던 은행잎 보조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저 기억력에 좋다길래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력과 치매는 알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은 이미 연구로 검증된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활동은 뇌를 자극합니다. 사회적 교류도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최대 40% 낮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지중해 식단이라 불리는 방식,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중심의 식단은 여러 연구에서 치매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설탕과 가공식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를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환자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훨씬 잘 유지되었습니다. 단순한 알약보다 매일의 활동과 즐거움이 훨씬 강력한 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는 늘 우리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치매가 오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선택한 알약이 반드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출혈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나이 들어가며 인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걷고, 배우고, 대화하고, 잘 드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은행잎이 추출물이 약속하는 기적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생활 습관이 진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또 어떤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근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보조제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넘어짐과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안을 파고드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헬스장에서 젊은이들이 흔히 마시는 그 보충제가 이제는 노인들에게까지 근육을 유지하는 필수품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광고는 외칩니다. 단백질이 곧 건강이다. 매일 한 스쿱으로 근육을 지켜라. 하지만 이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분명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통한 고용량 섭취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깁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하루 2번씩 단백질 보충제를 마셨습니다. 몇 달 뒤 그는 극심한 피로와 구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단백질 파우더의 과다 섭취였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그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신장이 손상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령자에게 고용량 단백질 보충제는 신장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인공 감미료와 첨가제가 들어있고 심지어 중금속 오염 사례까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해외 단백질 보충제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근육을 지키겠다며 삼킨 한 스쿱이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파우더가 아니라 식탁입니다. 달걀, 두부, 콩, 생선, 살코기 같은 자연식 단백질은 훨씬 안전하고 균형 잡힌 공급원입니다. 제가 만난 한 80대 여성 환자는 단백질 파우더 대신 매일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2토막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1년 뒤 근감소증 위험이 있던 그분의 근육량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신장 기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약보다 반찬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여러분, 근육은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일상 속에서 키워집니다. 충분한 단백질 식사와 함께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이 병행될 때 비로소 근육은 유지됩니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은 뼈와 근육 모두를 단단하게 합니다. 운동화가 약국보다 먼저다라는 말, 저는 늘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광고는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해답은 늘 기본에 있습니다. 신선한 음식, 꾸준한 운동, 적절한 휴식. 이 3가지야말로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밀입니다. 이제 4번째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육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지가 상업적 이익과 결합할 때 누군가는 신장질환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종합영양제 패키지입니다. 하루 한 팩으로 모든 영양을 해결한다는 그 달콤한 약속이 어떤 위험을 숨기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함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아침마다 여러 알약을 챙기는 수고 대신 깔끔하게 포장된 한 팩을 뜯어 삼키면 모든 영양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광고에서는 하루 한 팩이면 완벽하다, 고민할 필요 없다 라는 문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합영양제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패키지를 복용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는 매일 잎 2알이 들어있는 종합 패키지를 복용했습니다. 피곤함을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몇 달 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패키지 속에 들어있던 고용량 비타민과 불필요한 성분들이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병을 만든 셈이네요. 또 다른 70대 남성 환자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종합영양제를 추가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잎, 오메가3, 마늘 추출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는 작은 잇몸 출혈조차 멈추지 않아 치과 치료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약품과 보조제가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종합영양제 패키지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복과 과잉입니다. 한 팩 속에는 필요하지 않은 성분들이 섞여 있고 그중 일부는
서로 충돌하며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한 팩이면 완벽하다는 문구는 상업적 유혹일 뿐 의학적 진실은 아닙니다. 건강은 단순히 알약 개수를 늘린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필요한 성분을 의사의 권고 아래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은 칼슘과 비타민 D, 채소 섭취가 부족한 분은 비타민 C, 채식을 오래 한 분은 비타민 B12 정도를 보충하면 충분합니다. 둘째,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대부분의 영양은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과 두부, 적절한 햇볕과 운동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충제입니다. 광고는 편리함을 팔지만 인생의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곳에 있습니다. 알약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이는 것이 건강에 가까워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간과 신장을 지키며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방법은 바로 맞춤형 선택입니다. 남들이 먹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종합영양제라는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알약이 아니라 음식이 기본입니다. 건강은 포장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건강은 식탁에서, 걷는 발걸음에서, 햇볕을 받는 피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에서 나옵니다. 이제 5번째 함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 잎이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종합 영양제 패키지. 이 5가지는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건강 보조제에 숨겨진 함정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무분별한 칼슘 보충제, 은행잎이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종합 영양제 패키지. 각각은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간과 신장, 혈관과 뇌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진짜 건강은 식탁에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제철 생선과 두부, 곡류와 견과류 속에는 약이 흉내낼 수 없는 균형이 들어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의 집합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진화해온 조화로운 선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고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또한 매일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는 약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듭니다. 심장을 단단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계단을 오르고 손주와 함께 놀며 가볍게 근력 운동을 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몸은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햇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보약입니다. 하루 20분 따뜻한 햇살을 피부에 담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칼슘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햇볕은 단순히 비타민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을 밝게 하고 하루의 리듬을 건강하게 맞추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은 사람 사이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40% 낮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친구와 대화하고 가족과 식사하며 이웃과 웃음을 나누는 순간마다 우리의 뇌는 자극을 받고 마음은 젊어집니다. 외로움은 질병의 토양이 되고 관계는 최고의 예방약이 됩니다. 저는 35년 의사 생활을 하며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양심 앞에 당당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알약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부족할 때만, 꼭 필요할 때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충하십시오. 그 외에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도록 영양제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건강은 많음이 아니라 균형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함 속에서 진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광고의 달콤한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연과 생활 속에서 건강을 찾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무료이지만 앞으로도 평생 의사가 직접 전하는 진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직접 먹어본 보조제 중 불필요하다고 느낀 것 혹은 도움이 되었던 생활 습관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양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짜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말 한마디 때문에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평생 함께할 것 같던 친구를 단 한마디의 무심한 말로 잃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가족과의 깊은 유대마저도 날카로운 언어의 칼날에 잘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혀, 그리고 말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며 때로는 영원히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믿어서 무심코 뱉은 말이 상대의 가슴을 깊이 찌른 경험을, 아니면 그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꿰뚫어 버렸던 순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실수로 한 말이 아닌 반복되는 습관으로 자리 잡은 말의 위험성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뿌리가 되곤 합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존재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진다. 현실 속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친구와의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화살은 날아가 버린 후지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져 마음이 풀리자 나는 평소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얼어붙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웃으며 지내려 했지만 미묘하게 멀어진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도 후회했습니다. 그 말은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 평균 16,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정 가치 있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무심코 던진 말, 의미 없는 말,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부주의하게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직장 상사에게 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상사는 그것을 무례함과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커리어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구나.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오늘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제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목소리 톤과 표정, 태도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말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을 담는 그릇이 진심과 배려가 아니라면 상대의 마음에는 독처럼 남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귀에는 소리가 아니라 칼날로 꽂히는 순간, 그리고 반대로 아주 짧은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순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단순한 격려의 말이 눈물로 얼룩진 마음을 위로한 경험, 그렇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습관적 말, 그 속에 숨어있는 무책임함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매번 툭하면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 늘 농담이라며 비수를 꽂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신뢰로 쌓아가지만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을까요? 그리고 그중 몇 명이나 나 때문에 멀어졌을까요? 우리는 늘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말 한마디 잘못으로 틈이 벌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 그것이 반드시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많은 후회는 더 말할 걸이 아니라 차라리 말하지 말 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제 삶과 수많은 사례에서 얻은 확신을 전해드립니다. 말은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5가지 금기와 3가지 지혜는 단순히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을 지켜내는 방패이자 내 인간관계를 지켜내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생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었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말의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자랑입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에 대한 자랑은 순간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 나 요즘 수입이 꽤 늘었어. 처음엔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파문이 일어납니다. 부러움, 시기, 혹은 은근한 거리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칼날이 우리 사이에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연히 모임 자리에서 요즘 수익이 꽤 좋아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모두 웃으며 축하해주는 듯 했지만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뜸하던 친척들이 하나둘 전화를 걸어왔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대화 끝에 은근슬쩍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몇 번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새로운 요구였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본성 속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졌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결핍감, 그것이 바로 박탈감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민감합니다. IMF 경제위기 당시 한국 사회를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갈등과 단절은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돈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균열을 불러오는 기폭제인 셈입니다. 혹시 로또 당첨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처음엔 기쁨에 젖지만 곧 예상치 못한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단체에서 기부를 요구하고 연락 끊겼던 친척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당첨금을 자랑했다가 순식간에 주변에 빚쟁이와 청탁자가 몰려들어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시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순간적인 쾌락일 뿐 오래된 관계에는 독이 됩니다. 누군가는 질투하고 누군가는 기대하며 누군가는 나를 이용하려 듭니다. 결국 자랑은 내 입으로 내 인생에 던지는 도전장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어렵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인들에게 무심코 이번에 꽤 큰 돈을 벌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은근히 그럼 한턱 내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친구는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라며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반복되자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단순합니다. 돈 자랑은 결국 나 자신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행위라는 것. 의학적으로도 자랑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팀은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인관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자랑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60% 이상 높은 확률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왜 고립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의 뇌에서 비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 스트레스가 곧 반감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을 꼭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면 진정으로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진짜 친구에게만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리 중에서 혹은 넓은 자리에서의 자랑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난 척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의 불안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 자랑은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말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요즘 장사가 잘 돼 라는 말을 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던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줄을 섰고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은 하지 않을 거야. 그냥 힘들다고만 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나의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심을 깨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돈이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자랑은 순간의 쾌감일 뿐 그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대신 감사하며 조용히 누리겠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따뜻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따뜻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거래처나 영업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친구라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마음, 그것이 결국 관계를 허물어뜨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실적 압박을 받는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낯선 고객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나 지인입니다. 너라면 믿고 사줄 수 있지 않겠어? 친구끼리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처음에는 단순히 한두 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친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심 어린 만남이 아닌 불편한 거래로 바뀌어버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호성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삼는 순간 이 균형은 깨집니다. 상대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한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한 보험 설계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적 때문에 결국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믿고 들어주었지만 두세 번 반복되자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모임에서도 그를 피했고 결국 그는 외로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를 잃고 실적도 잃었다. 진짜 잃은 건 내 인생이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진짜 친구는 거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계산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효율성과 이익의 논리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결과 친구조차도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내 친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저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동반자로 대하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회학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성인 중 절반 가까이가 진심을 나눌 친구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이용하려 해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친구를 도구로 보는 태도, 그것이 사람들을 외롭게 만듭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웃으며 제게 접근하더니 대화 끝에 자신의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아, 이 만남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단지 돈 때문이었구나.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진심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친구를 만날 때는 진심으로 만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내가 많이 힘들다. 네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친구와의 대화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야만 상대는 비로소 진짜 친구로 느낍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75년 동안 700여 명의 삶을 추적한 결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는 거래가 아닌 신뢰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영업과 거래가 개입하는 순간 그 행복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50세, 60세를 넘어 70세, 80세로 갈수록 친구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동반자를 스스로 잃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이용하는 대신 친구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가?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늘 가장 큰 시험대가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마음속에 미묘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밥을 사주고 여러모로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진심으로 힘든 상황이 닥쳐 2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친구끼리 돈 거래는 안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변해버린 표정과 차가운 목소리. 도움을 청한 사람의 가슴은 얼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따뜻한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 이것이 바로 돈이 주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끼리 돈 거래는 하지 말자.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집안이 망하거나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절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선택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대응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큰 빚을 지고 허덕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돈은 은행에서 빌려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과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날카로운 태도는 결국 우정을 무너뜨린 칼날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상처받기 쉬운 순간은 바로 약할 때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했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하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부정당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마음의 신뢰와 존중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1위가 바로 금전 문제라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에도 돈이 오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끝내는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요? 만약 정말 도와줄 수 없다면 최소한 상대의 상황에 대한 공감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런 말은 단순한 거절을 넘어 마음의 온기를 남깁니다.
상대는 비록 돈은 얻지 못했지만 여전히 존중받았다는 감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거절의 기술이 바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반대로 빌리는 입장에서도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쉽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순간 관계는 이미 시험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부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이웃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어려워져 도움을 청했을 때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결국 세상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저는 그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부탁했는데 그 가까움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부탁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와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로 선을 긋되 태도는 부드럽게 하십시오. 냉정하게 칼로 자르듯 하지 말고 따뜻한 공감 속에서 분명하게 거절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품격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돈 문제로 관계를 시험대에 올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 드러내기 힘든 고민, 혹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그 비밀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니까 말하는 거야.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며 내 비밀을 건네는 순간 사실상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비밀은 언젠가 흘러나와 내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족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아내에게조차 숨기던 사실을 결국 가까운 친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겠다 던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문은 온 가족과 이웃에 퍼졌고 그 집안은 체면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꺼낸 순간 이미 비밀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아이러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타인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인의 약점, 그것을 무심코 흘려버리는 순간 관계는 끝장납니다.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죄악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을 가장 큰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흘러나온 말은 다시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그것을 흘려버렸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당사자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칼보다 날카롭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가벼운 입이 평생의 우정을 끊어버린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하셨을 겁니다. 너무 가볍게 약속을 하고 너무 쉽게 말을 내뱉어 후회했던 순간을. 기분이 좋아서 분위기에 휩쓸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되어 후회했던 기억. 말은 순간의 감정으로 태어나지만
그 결과는 오랜 시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박자 늦게 말합니다. 꿀꺽 침을 삼키고 잠시 생각한 후에 말하는 습관. 이 단순한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갈등 중 약 40%가 비밀 유출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퍼지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그 충격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비밀을 지키는 힘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지켜내는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말을 천천히 할 때 우리가 훨씬 신뢰받는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을 빨리 하는 사람보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훨씬 설득력이 높다고 합니다. 세일즈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조급해 보이고 심지어는 속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반면 침착하게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힘과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힘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절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조차 상대방을 상처 주는 언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품격 있는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밀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타인의 비밀은 내 가슴에 묻어야 하며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말은 늦게 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회를 줄이고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자신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고 후회하셨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키지 못해 관계가 멀어진 적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짐하십시오. 내 입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것임을,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절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과 마음을 이어가느냐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결국 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지켜주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3가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3가지 황금 열쇠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제 내 차례가 되면 무슨 말을 하지를 생각하죠. 이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 어떤 감정에서 나온 말일까? 그 마음을 읽어내는 순간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둘째는 격려입니다. 우리는 보통 칭찬과 격려를 혼동합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는 잘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한 번 실패했을 뿐이야, 다시 하면 돼. 이런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등불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실패 직후 격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도전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말,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셋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줄이고
내 공로를 과시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태도입니다. 한국 한자에서 품격이라는 글자를 보면 입구, 코우, 자가 3개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품격은 입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한자 원리에서 군자의 군, 준, 또 입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입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군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3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실감합니다. 한때는 큰 소리로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고 내 성공을 떠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상대를 들어주고 실패한 이에게 용기를 주고 내 성과를 낮추며 함께 나누는 삶이 훨씬 더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품격은 높이 올라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수록 더욱 빛난다는 역설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말로 얼마나 많은 관계를 지켜왔는가, 아니면 잃어왔는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급력은 삶 전체를 흔듭니다.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 한마디가 오랜 신뢰를 끊기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 앞에서 늘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5가지 금기와 3가지 열쇠.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지켜내는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갈까? 이 짧은 생각의 멈춤이 평생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바로 내 입을 지키고 내 말을 다스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족이 달라지고 친구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황금 같은 지혜를 삶에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격려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과일 좀 이제 그만 드세요. 그렇게 말하는 손자의 목소리에 김순자 할머니는 화가 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데. 그렇게 대꾸하던 그날은 평범한 하루 같았습니다. 그러나 단 3개월 뒤 김순자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건강하다 믿었던 과일이 결국 노후의 생명을 앗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인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 이정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서 나는 과일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달콤하고 신선하고 우리 몸에 비타민과 에너지를 주는 선물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을 땐 힘을 주던 것이 나이 들어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걸으며 음식을 가려 먹고 늘 손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과일 하나가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날도 손자가 사다 준 과일을 드시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입계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손자는 할머니 오래 사셔야 해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온 것은 기침, 호흡 곤란, 몸의 무거움, 알 수 없는 피로였습니다.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어 그러시겠지.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몸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는, 결국 병원으로 오셨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순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비슷한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평생 건강하다 믿었던 음식이 노년에는 위험이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일은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설마 과일이 사람을 죽게 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은 예전처럼 당분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신장은 칼륨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위장은 탄닌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한 접시 과일이 노년에는 몸속 장기를 압박하는 폭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김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눈빛을 기억합니다. 병상에 누워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 선생님, 그 과일이 저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에게는 분명한 다짐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제는 알게 되셨죠. 과일이라고 다 안전하지 않다는 걸요. 오늘 저는 3가지 과일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독이 되는 과일들입니다. 이 3가지만 멀리해도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공포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희망도 드리고 싶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손자의 손을 잡고 산책하며 웃을 수 있고,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2다리로 걸어 나설 수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진짜 사례들입니다. 환자분들의 삶을 바꿔놓은 깨달음이자 의학적 수치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어떤 분은 3주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분은 수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단순히 3가지 과일을 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3개월 후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기뻐하며 아버지니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사실을 모른다면 김순자 할머니처럼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손자와 함께 공원을 걷고 싶으신가요? 자녀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오래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3가지 과일을 끊으시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먹는 과일 중에 과연 안전하지 않은 건 없는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과일 3위부터 1위까지. 특히 1위는 여러분이 지금도 매일 드시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것 하나만 끊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 진료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오신 분은 74세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늘 밝은 표정으로 동네에서도 건강한 노인의 대명사라 불리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힘이 없어 보였으며 숨소리도 가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의자에 앉도록 하고 차트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손자가 가져다 준 포도를 한 송이 다 먹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차서 쓰러질 뻔했어요. 포도 한 송이.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나요? 겉보기에는 그저 신선한 과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수치로 풀어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평균 15알 이상의 당분, 즉 각설탕 15개 분량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췌장이 활발히 작동해 인슐린을 분비하고 근육과 세포들이 당을 에너지로 빠르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60세를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췌장의 기능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세포들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당분이 혈액 속에 고스란히 쌓이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증상은 전형적이었습니다. 포도를 먹은 지 30분이 지나자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졸음과 무거운 머리, 전신의 무력감. 이는 모두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저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당 수치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포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나이의 조합입니다. 20대 청년이 포도 한 송이를 먹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똑같이 먹는 순간 췌장은 버거워하고 혈관은 압박을 받으며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바로 이런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포도를 아예 못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다만 하루에 10알 이하로, 그것도 식사 후 2시간 뒤에만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원칙만 지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김말순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르셨습니다. 지금은 혈당이 안정되고 예전처럼 동네 공원을 활기차게 걸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를 즐겨 드시나요? 손자 손녀가 사다 줄 때마다 기뻐서 한 송이를 다 드시는 건 아닌가요? 그 기쁨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60세 이후 포도는 더 이상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양의 포도를 섭취했을 때 젊은 그룹은 혈당이 평균 20% 상승한 반면 노인 그룹은 60% 이상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췌장의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탓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문제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노후를 해치는 덫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달콤함 뒤에는 숨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췌장, 심장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포도를 먹고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진다면, 손자와 함께 뛰놀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가슴이 조여온다면, 그것이 바로 과일이 주는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처럼 방법을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포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즐기라는 겁니다. 하루 10알 이하, 반드시 식후 2시간 뒤, 그리고 가급적 사과나 배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과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포도보다 더 위험한 과일이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2위와 1위는 여러분의 심장과 장기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1위는 아마도 여러분이 매일 먹고 계시는 바로 그 과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9세 최봉순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운동화끈을 조여매고 해안가를 따라 30분씩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챙겨 드실 필요도 없었고 혈압이나 혈당도 늘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처음에 나이 탓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원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아침마다 바나나 2개에 토마토 주스를 꼭 마시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그 순간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누구나 건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배웠죠. 그러나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평균 358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 한 컵에도 약 400mg의 칼륨이 숨어 있습니다. 최봉순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섭취한 칼륨 양은 무려 1100mg이 넘었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신장이 충분히 배출해냈을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신장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고 칼륨은 혈액 속에 쌓여갑니다. 칼륨이 적당할 때는 심장과 근육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최악의 경우 심장 박동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최봉순 할아버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를 매일 드시나요? 아침마다 습관처럼 하나, 둘 까먹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은 건강을 위해 토마토 주스와 함께 즐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신 건지도 모릅니다. 손발에 힘이 빠지고 이유 없는 피로가 쌓이고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최봉순 할아버지는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 오히려 독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젊었을 땐 문제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이제는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다행히도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바나나 섭취를 줄이도록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1개, 그것도 다른 고칼륨 음식과 함께 먹지 않도록요. 그리고 토마토 주스는 가급적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지 않았고 가슴 두근거림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바나나를 몸에 좋은 과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장은 더 이상 모든 것을 걸러낼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더 예민해지고 심장은 작은 변화에도 흔들립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매일 바나나 2개 이상을 섭취했을 때 고칼륨 혈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그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약물 자체가 칼륨을 더 쉽게 쌓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노란 바나나와 빨간 토마토 주스. 보기에는 건강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조합이 바로 심장을 흔드는 조용한 폭탄일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 할머니의 경우처럼 최봉순 할아버지도 결국 길을 찾았습니다.
해답은 늘 단순합니다. 조금 줄이고, 조금 바꾸고, 몸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생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2가지 과일이 왜 위험한지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3번째 과일은 여러분이 평생 즐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혈당이나 심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섭게도 위와 장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그것 때문에 배를 열고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숨이 막힐지도 모릅니다. 그 과일은 아마도 여러분이 가을마다 꼭 드시는 바로 그것일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시작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83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늘 명랑하셨습니다. 시골에서 보내주신 감을 자랑처럼 꺼내놓고는 손자들에게 이게 진짜 감맛이다 하시며 매일 3알씩 드셨습니다. 특히 떫은 감을 좋아하셔서 입안이 얼얼할 만큼 진하게 느껴지는 그 맛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나 2달이 차에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고통이 드리워졌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신음하기 시작하셨고 며칠째 화장실을 가도 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한 변비로 생각하고 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오셨을 때 저는 그의 배를 살짝 눌러보기만 해도 딱딱한 덩어리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급히 CT를 찍어본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위와 장 안에 돌덩이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혹시 돌이나 이상한 걸 드신 적 있나요? 제가 묻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평소처럼 감만 먹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감문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단단히 굳어져 위석을 만듭니다. 위에 생기는 돌, 그것이 박철민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건강식으로 여긴 감이 사실은 장기를 막아버리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떫은 감에는 탄닌이 30%나 들어있습니다. 젊을 땐 위가 강하게 움직여 음식물을 빠르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 근육이 약해지고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탄닌이 오래 머무르며 돌덩이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박철민 할아버지는 결국 수술대에 오르셨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배를 열어 하나하나 굳은 덩어리를 꺼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80대 노인이 큰 수술을 견디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단감은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니오입니다. 단감에도 여전히 10%가량의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먹거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단백질과 만나면 더 단단한 위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박철민 할아버지는 수술 후 저에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좋아했던 감이 저를 죽일 뻔했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지만 이제는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을마다 감을 박스째 사서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동네 어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보며 한입 베어 물 때의 달콤함을 즐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 즐거움이 자칫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위와 장이 막히고 수술대에 오르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감이 맛있다고 해서 그 대가가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감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1개, 그것도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식사 후 2시간 뒤에만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회복력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떫은 감을 자주 먹는 그룹은 위석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만큼 나이 든 위장은 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과일은 없습니다. 그 맛이 아무리 달콤하고 추억이 깃들어 있다 해도 생명을 위협한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박철민 할아버지가 결국 감을 끊고 사과와 배로 바꾼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과일의 진실입니다. 포도는 혈당을 무너뜨리고 바나나는 심장을 흔들며 감은 위와 장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대체품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희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도, 바나나, 감. 세 가지 과일의 위험성을 들으셨다면 이제 마음이 무거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을 닫는 과일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과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대체 음식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직접 확인한 노년의 몸에 맞는 안전한 선택들입니다. 이 과일들로 바꾼 환자들은 단 몇 주 만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먼저 포도 대신 드실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포도가 단숨에 혈당을 폭발시키는 반면 사과는 잔잔한 물결처럼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내지요. 실제로 인천 연수구에 사는 75세 김영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포도를 즐겨 드셨는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며 자주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포도를 끊고 사과 반개로 바꾸라고 권한 지 한 달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아져요. 예전에는 늘 무겁고 피곤했는데. 할머니의 미소는 그 어떤 약보다 밝았습니다. 다음으로 바나나 대신 드실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칼륨 함량이 바나나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비타민C는 훨씬 풍부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기에 특히 적합한 과일이지요. 게다가 소화 효소가 많아 변비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침마다 바나나 2개를 드셨는데 늘 피곤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 대신 키위 1개로 바꾸신 후 피로가 사라지고 배변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눕고 싶었는데 지금은 손자랑 시장에 가도 힘들지 않아요. 환자의 말은 의학적 수치보다 더 큰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 대신 드실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풍부하고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탄닌 성분이 거의 없어 위석을 만들 위험도 없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은 가을감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줍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감 때문에 병원에 오셨던 박철민 할아버지는 지금 배를 즐겨 드십니다. 선생님, 감 대신 배를 먹으니까 속이 편하고 갈증도 덜해요. 위석 수술 후 늘 조심스러워하던 그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단순합니다. 첫째 주에는 위험한 과일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안전한 과일로 채워보십시오. 둘째 주에는 위험한 과일을 완전히 끊고 대체 과일로만 식탁을 꾸리십시오. 셋째 주가 되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스며듭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3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과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냉장고 속을 바꾸고
가족과 약속을 하고 장을 볼 때 선택을 달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77세 이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포도와 감을 모두 치우고 대신 사과와 배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아들아, 이제 엄마한테 감이나 포도 말고 배랑 사과만 사다 줘. 아들은 놀라면서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이제부터는 건강한 과일만 드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가실 때 미리 메모를 적으세요. 사과 3개, 키위 5개, 배 2개. 그렇게만 하셔도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후식으로 포도나 감이 나온다면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죄송하지만 과일은 빼주세요. 부끄러울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협력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길도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제 환자들 중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가족이 옆에서 도와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자가 사과를 깎아드리고 딸이 키위를 사다 주고 아들이 배를 챙겨드릴 때 그 응원은 약보다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습관이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과 1개, 키위 1개, 배 1개. 단순하지만 확실한 선택입니다. 지금의 노후를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녀와 손자에게도 안심을 주는 길입니다. 위험한 과일을 끊고 안전한 과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연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3가지 위험한 과일과 그 자리를 채울 3가지 안전한 과일. 하지만 아직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진실, 그리고 저 자신이 깨달은 교훈,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2가지 표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상에서 후회하는 표정이었고, 또 하나는 습관을 바꾼 뒤 웃음을 되찾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매일 먹던 과일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데 라며 드시던 과일이 결국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반대로 김말순 할머니는 포도를 줄이고 사과로 바꾸며 건강을 지켰습니다. 최봉순 할아버지는 바나나를 끊고 키위로 바꾸며 심장의 두근거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박철민 할아버지는 감을 내려놓고 배를 선택하며 위석 수술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대였지만 선택은 달랐고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 들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은 세월과 함께 변합니다. 20대의 췌장은 설탕을 거뜬히 처리했지만 70대의 췌장은 그 절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장은 젊을 때 칼륨을 깨끗이 배출했지만 노년의 신장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위장은 예전처럼 힘차게 움직이지 못해 음식이 오래 머무르며 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습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는 작은 행동,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는 작은 대화, 장을 보며 메모지를 들고 다니는 작은 습관. 그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3개월만 해보십시오. 위험한 과일을 버리고 안전한 과일로 채우는 일.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손자가 건네는 포도를 거절하는 게 마음 아플 수도 있고 가을마다 즐기던 감을 참는 게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3개월 후 거울 속의 여러분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며 자녀와 손자들이 여러분을 보며 안심하는 모습. 그때 여러분은 깨달을 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병원에 자주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지난 세월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환자가 건강해졌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좋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의미니까요. 손자와 공원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오래된 꿈을 다시 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건가요? 저는 여러분께 후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신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선택과 실천만이 그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위험한 과일 3가지를 멀리하시고 사과, 키위, 배로 채워보십시오. 단순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의 내일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전해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후반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